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투톱 이산 기류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여론조사 등 주류 측이 주도하는 공천 작업에 이의를 제기하자 일부 친명계가 공개적으로 자중하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친문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주류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최고위 불참 등 당무 거부에 들어가 지도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수진의 입입니다. 공천 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연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데 이어 검증위원장을 맡은 친명계 김병기 의원을 겨냥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이 구체적 물증은 내놓지 않은 가운데 김병기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경고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중진 물갈이 흐지부지입니다. 국민의힘 현역 중진들이 경선에서 최대 35%의 감산을 받고도 지역구 수성에 성공해 다선 물갈이가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은 정우택 의원과 회계 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김선교 전 의원도 공천을 따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김칫국 경고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선 예상 의석수에 대한 근거 없는 전망을 삼가라며 당 내부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장성민 후보가 한 방송에 출연해 여당 의석수로 150석 이상을 전망한 뒤 나온 공개 경고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부부가 한날 법정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잠시 뒤 2시에 열립니다. 이재명 대표도 2시 30분 한 달여 만에 위증교사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서 부부가 같은 날 각각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2,000명 전선 대치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0,000명을 넘어섰고 현장 이탈자도 9,000명을 넘어서 의료 공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천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천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재명 대표와 온도차를 보이면서 지도부의 투톱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주류 측의 공천 문제 대응에 반발해서 오늘부터 당무 거부에 들어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지도부의 균열 사태가 현실이 됐습니다. 네, 이 친명 대 비명 간 공천 갈등이 민주당 지도부로까지 옮겨붙은 모양새인데요. 이런 조짐은 어제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졌던 심야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미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가장 경론이 이어진 안건은요. 비명계 재선 강병원 의원과 친명 원외조직 더민주혁신회의 좌장인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의 이 서울 은평을 지역구 경선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논란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이 김우영 위원장이 강원도당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지역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병원 의원이 김 위원장이 당 지도부로부터 주의 조치까지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재심을 해달라라고 신청을 했지만 이게 기각이 된 겁니다. 이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도요, 이날 회의 자리에서 이 문제가 된 김우영 위원장의 이 경선 결정은 해당 행위를 방조하는 격이다라면서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고민정 최고위원도요, 홍 원내대표와 의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어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전하면서도 홍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는 김우영 위원장과의 경선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공관위에 이어서 재심위까지 같은 결정을 했다면 당원 당규상 최고위가 이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홍 원내대표와 고 최고위원의 반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어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공천 파동과 관련해서 수습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김우영 위원장 안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기존에 당기시랑 밝혔던데 오늘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반대 의견이셨는지? 의견 자체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이 공천 갈등의 최대 뇌관인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문제나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 등 민감한 현안들은 대부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공천 갈등을 수습할 대책 역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공천 실무와 관련한 안건들을 의결하는 자리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정말 밤 심야까지 열렸습니다. 8시쯤 시작을 해서 11시가 넘어서 끝났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심야에 회의를 수립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공천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지도부의 논의 또는 입장 정리가 꼭 필요한 그런 안건들은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명계의 불만을 더 키운 듯한 양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상황인식 역시 논란이 되는데요. 어제 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났지만 이 홍익표 원내대표의 반대 의견 등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천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공천 갈등 관련 질문을 받고 1년 전 확정한 특별 당규에 의해 이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면서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를 했고요. 수습책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비명계에게 불이익 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민주당의 공천은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낙천되신 분들이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공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최고위 등에서 이 공천 관련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수습에 적극 뛰어든 이 홍익표 원내대표 사이에 이렇게 온도차가 분명해지면서 이 민주당 공천 내홍에 당내 투톱 간 이상기류라는 큰 변수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요. 이 고민정 최고위원이 불참한 게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고 최고위원이 현 상황에 대한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안일한 인식을 지적하면서 당분간 당무를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네, 고 최고위원은요 오늘 인천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고 최고위원 측은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더는 지도부 회의에 참석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 등의 공천 관련 인식에 변화가 없다면 당분간 지도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거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어제 최고위원 회의뿐 아니고요. 여러 방면에서 연일 이 공천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요, 이 강성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이런 홍 원내대표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 더욱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이 홍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주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나서 이 현역 하위 20% 의원들의 이 평가자료 공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전했는데 당시 임 위원장이 이 현역 하위 평가 내용을 열람하게 해주겠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차 공천 발표가 있던 날 임 위원장은요, 이 하위 20% 의원들의 요청이 있더라도 당규에 따라 평가 내용을 일체 공개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홍 원내대표는요, 임 위원장이 말을 손바닥 뒤집듯 했다라면서 참 실망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임 위원장이 공천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이 관리의 섬세함이나 배려가 전혀 없다. 마치 대단한 권력을 쥔 것처럼 하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 이처럼 임혁백 공관위원장을 만난 건 물론이고요. 앞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도 공식 회의석상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을 소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 원내대표는 내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도 이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홍 원내대표의 문제 제기에 이 대표는 말썽이 되는 업체가 있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 여론조사 결과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미 나온 이 하위 20% 평가 결과 등을 고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홍 원내대표의 움직임에 대해서 친명계 원외 조직이죠. 더민주혁신회의가 아주 강하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홍 원내대표가 이른바 사천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더민주혁신회의는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왔던 원외 조직인데요. 이들은 어제 논평을 통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최근 홍 원내대표가 시스템 공천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민주당 공천의 신뢰를 무너뜨릴 부적절한 개입이자 월권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홍 원내대표가 특정 인물을 겨냥한 부적절한 개입을 하고 있다면서 사적 관계로 공천에 개입하는 게 바로 사천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또 홍 원내대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중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 측은요, 홍 원내대표가 이제 사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강병원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강병원 의원은 이제 앞서 전해드린 대로 홍 원내대표가 어제 심야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이 반대 의견을 내놨던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의 경선 산대 이 부분을 아마 관련해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이광재 전 총장을 언급한 그 이유는 또 뭘까요? 먼저 이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이 더민주혁신회의 측은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한양대 동문인, 그러니까 대학 친구인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 노무현의 남자로 불리면서 삼선을 지낸 이광재 전 총장의 경우에는요, 이 당초 서울 동작을에 출마를 제안받았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이광재 전 총장이 이런 상황에서 한 달 반쯤 전에 홍익표 원내대표 등 이 당의 비중 있는 인사들로부터 분당갑 출마를 제안받았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밝히면서 고심 끝에 출마 의지를 전했고 이 당의 결정만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것이 도화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원내대표가 이제 개입을 했느냐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관련해서 이 분당갑 민주당 예비 후보들도요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 홍 원내대표의 특혜 전략 공천이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현역 의원 물갈이로 인한 이 내용까지 감내해가면서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그런 혁신 공천을 이어가고 있는데 홍 원내대표가 특혜 전략 공천을 추진한다면은 이는 혁신 공천에 대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 잠시 후인 오늘 오후 4시에는요, 이 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홍익표 원내대표와 586 기득권 의원들의 이 공천 방해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강성 친명계를 중심으로 홍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홍 원내대표 투톱 갈등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일부 언론에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우리 당 공천에 마치 큰 갈등과 내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고요. 이 대표와 자신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모든 현안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이런 노력이 민주당을 하나로 단결시킬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홍 원내대표는 앞서 공천 갈등이 커지던 시점에도 수습에 나서면서 단결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서 나온 홍 원내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부터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부터 단결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구축해온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실망을 다시 되찾고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어제 발표된 민주당의 공천 심사 결과 역시 이 내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 그리고 김영진 의원 같은 이 핵심 친명계 인사들이 단수 공천, 그러니까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21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과 권칠승 수석 대변인, 김영진 의원 등 이른바 친명 지도부가 공천장을 따냈고요.
인하 경기로 분류되긴 하지만 이 대표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은 이계호 의원은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으로 경선이 원칙인 호남 지역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논란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단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과거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걸 두고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김승원 의원은 지난 2021년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욕설로 해석이 되는 그런 표현을 썼다가 이게 논란이 커지자 정치 권력은 일반 의지에 봉사한다는 의미였다라고 해명한 바 있었고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앞서 천안함 폭침 음모론에 반발하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게 부하들을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는 취지로 말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용민 의원은요, 지난해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에 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말해서 또 문정복 의원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변절자라고 말해서 각각 논란이 일었습니다. 반면 비명계 인사들의 심사 결과는 또 이런 친명계와는 또 확연히 엇갈렸죠. 네, 어제 발표에서 이 비명계로 꼽히는 4명은요, 모두 친명 원외 인사와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도종환 의원은요, 이 친명계 원외 인사인 이현희 민주연구원 이 부원장과 이 경선을 치르게 됐고, 앞서 하위 20% 통보를 받았던 송갑석 의원과 박영순 의원은요, 각각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박정현 최고위원과 맞붙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어제 발표 후 이어진 이 질의응답에서 이런 논란들에 대해 특별한 고려는 없었다면서 원칙에 따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서 예를 들면 심사총점의 약 30% 이렇게 났을 경우에는 단수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호 의원은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어서 좀 이른바 친명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거의 다 단수를 받으셨고 그리고 비명 의원님들이 다 경선을 하는 것으로 좀 보여졌는데 뭐 이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특별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단수로 출마 신청을 했던가 아니면 이름과 점수 차이가 많이 났던가 이런 경우입니다. 민주당의 공천을 둘러싼 갈등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투톱 간의 이상기류, 이게 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정 최고위원, 그러니까 친문계로 분류가 되죠. 고민정 최고위원은 아예 당무를 거부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갈등의 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이해찬 전 대표마저도 사실은 당의 통합,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최소한 경선은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명계 입장은 지금 확고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밀어붙일 생각인 것 같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아마 이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분당 사태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있다 봅니다만은, 그러나 워낙 지금 친명계가 당 전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홍익표 원내대표나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불참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뭐 힘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뭔가 이제 결국 이제 이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국면에서 과연 힘을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일부 비명계들이 반발은 하겠지만 친명계가 워낙 튼튼하게 지금 사실은 당 밖과 그다음 당 안내 내에서 어떤 지금 힘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갈등 자체는 저는 뭐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의원들의 탈당은 지금 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도 지금 출마를 하면서도 본인은 탈당하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제 제일 봐야 될 것은 호남 지역의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점점 호남 지역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 지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그 호남 지역 여론이 임계점을 넘어갈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친명계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홍익표 원내대표가 목소리를 내주면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전까지는 지도부에 사실상 친명계 일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명계, 친문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목소리를 내줌으로 인해서 좀 이 시스템 공천, 아무리 시스템 공천이라 해도 그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버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수정하자는 목소리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좀 힘을 실어주면 그거에 대해서 조정하고 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좀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또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사실 희생한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초라는 그 험지로 그 양지를 버리고 험지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금 친명 중심적인 목소리에 좀 불만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목소리를 내줬기 때문에 아 그래도 우리는 민주정당이구나. 우리의 목소리도 좀 반영해주고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결국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결과로서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는 외부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갈등 기류가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니까 그런 거 없다. 내분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고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막말을 비롯해서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친명 핵심 인사들 대부분 이 본선으로 직행한 상황에서요. 현역 의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공천 배제 논란이 불거진 이 비명계 측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하위 10%에 포함된 것으로 이제 스스로 고백을 했죠. 박용진 의원 그리고 앞서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경우에는요. 일부 이 평가 항목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는요 4가지 기준으로 점수가 매겨지는데요. 먼저 이렇게 법원 발의나 이 상임위 활동, 본회의 출석률 등 이 의정 활동 380점과 선거 기여도 당원 관리 등 지역 활동 270점, 그리고 SNS 활동과 공직 윤리, 당직 및 수상 실적 등 이 기여 활동 250점에 더해서 이 대표 공약 3개 평가로 이뤄진 공약 활동 100점 등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요. 이 평가 항목 중 공직 윤리 평가 점수에서 0점을 받았다고 하고요. 박용진 의원은 이 대표 체제에서 이 당직을 맡지 않고 이 포상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당직 및 수상 실적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 동료 의원 평가에서 0점을 받은 의원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약간의 좀 웃음을 보여서 당 안팎의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이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지난 발언과 이 정치권에서 나온 반응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저는 화가 나던데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 아니잖아요.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으로 국민들께서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분이 기자님들 피해서 도망다니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뭐 어쩔 건데 라는 식으로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뭐 총선 승리는 별 염두에 없구나. 예. 빵점 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계시다던데 여러분도 예. 뭐 아실 겁니다라고 하면서 좀 웃었어요. 난 거기서 막 섬뜩하더라고. 예. 이런 이 0점 평가 이 부분이 보도가 되니까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하고 박용진 의원은 일제히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네, 김영주 부의장은요. 어떻게 하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0점이 될 수 있냐면서 의도적으로 비명에게 점수를 낮게 준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예 당을 나가라고 등을 발로 걷어찬 격이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용진 의원 측에서는요. 입장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평가 결과, 그 채점 기준, 각 평가위원회 항목별 점수를 공개해 줄 걸 요청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박 의원 측은 평가 기간 내에 백봉 신사상과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면서 그런데도 수상 실적에서 0점을 받은 부분과 관련해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 몫으로 국회 부의장이라는 이 중책을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이 공직윤리 평가 점수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또 이재명 대표와 여러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 박용진 의원이 당직을 못 맡아서 0점을 받았다. 당직은 사실 자기가 맡고 싶다고 해서 맡는 게 아니죠.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자리를 줘야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박용진 의원이 0점을 받았다는 거 결국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정치권에서도요. 이렇게까지 세부 항목에서 점수를 못 받는 건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평가는 현역 평가가 공천에 반영되고 민감한 만큼 각 의원실들 보좌진을 상대로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회가 사전에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각 의원실에서도 높은 득점을 위해서 평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0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 김영주 부의장이 0점을 받았다는 공직윤리평가 항목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정량평가보다는 이 심사자들의 개인 판단이 작용하는 정성평가 중심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공정성의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도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 점수가 매우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민주당 현역 평가를 진행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친명 인사인 송기도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강성 친명 측 인사들이 포진돼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최강욱 전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사건 변호인을 비롯해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재판 대리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략공천,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이제 후보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그런 지역구를 말하는 거죠. 이 전략공천 내용을 두고서도 지금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 김근태 의원의 부인이죠.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도봉갑에 민주당은 방송인 출신인 안귀령 상금 부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 부대변인의 과거 방송에서 한 발언을 놓고서 또 시끌시끌합니다. 네, 먼저 이 안기령 부대변인은 YTN에서 앵커로 활동을 하다가 지난 2022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를 하면서 이 정치계에 입문을 한 친명계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도봉구와 특별한 연고도 없는 이 안기령 부대변인이 이 도봉갑에 경선도 없이 전략 공천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서울 도봉갑은 92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당선이 된 뒤에 김근태 전 의원이 3선을, 이후에는 부인인 인재그 의원이 내리 3선을 지내면서 이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을 해온 인사들이 줄곧 당선이 된 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선거구에 정치 신인이자 또 친명계인 안기령 부대변인이 전략 공천되면서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이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 안기령 부대변인은요, 이 대표와 이 배우 겸 가수 차은우 씨 중 외모 이상형 한 명을 좀 선택을 하라 이런 이제 질문을 받고서 당시 이재명 대표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영상 보시겠습니다. 외모 이상형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차은우는 아니지. 물론 이제 전략공천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앙당에서 후보를 정하는 겁니다. 안기령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 신인인데 물론 신인이라고 해서 전략공천 받지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갈이라든지 인적 쇄신 그리고 중진 대신에 신인을 공천해서 뭔가 새로운 인물을 제시하는 거 그거는 이제 정당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기령 대변인의 이 전략공천 사실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뛰고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건 일방적으로 내리꽂은 부당한 공천이다. 지금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도봉갑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던 이동진 전 도봉구청장은요. 경선도 하지 못하고 컷오프 신세가 되자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도봉구와는 아무 인연도 없는 후보를 일방적으로 내리꽂은 이 당의 전략공천 결정에 속수무책이었다고 토로했는데요. 이 전 구청장은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적인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던 말은 허언에 불과했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이번 안규령 부대변인의 전략 공천을 지적을 했거든요. 안규령 부대변인의 취향은 존중하겠지만 만약 같은 말을 한 후보가 국민의힘에 있었다면 절대 공천받지 못했을 거란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김재섭 전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도봉갑에 공천 받은 점을 대비를 시켰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취향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거거든요. 공천 내용이 깊어지면서 민주당에서도 여러 수습책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실제 관련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가 이 비명계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이 논란이 됐던 조사기관을 일단 배제하기로 한 겁니다.
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여론조사 업체 측에서 먼저 이 조사에 문제는 전혀 없지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부담이 돼서 경선 조사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이 여론조사 업체는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지난해 말에는 현역 의원 평가기관으로 선정돼 의정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은 비명계 박용진, 송갑석 의원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하면서도 막상 이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재심 요구는 또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네, 이미 확정된 1차 경선의 탈락자와 이 하위 20% 통보를 받은 현역 의원들은요, 해당 여론조사 업체가 개입한 이 모든 공천 관련 조사를 재고해야 한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북 익산갑 경선에서 탈락을 한 김수홍 의원의 경우에는 당초 재심 요구 계획은 없었지만 이 익산갑 경선 조사를 했던 업체가 그 논란이 됐던 업체였고, 그리고 이 업체가 이제 배제가 되니까 불공정 조사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 재심위는요, 이 김 의원을 비롯해서 앞서 재심을 요구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면서 이 기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하위 10% 통보를 받은 비명계 30의원은요, 이 불공정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고 있다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탈당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엉터리 이런 조사 결과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이익을 주겠다면은 그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새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해봐야 소용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특징은 자기가 하는 거 그냥 밀고 나갑니다. 돌아보는 일이 없어요. 그게 잘했든 잘못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주장 결정 나면 그대로 갑니다. 아까 우리 이현종 의원께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서른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이 다음 총선에 자기는 출마를 한다. 하지만 민주당으로는 나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탈당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 잠재우려면 뭔가 비명계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이재명 대표가 취해야 한다. 결국 친명계 인사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말 사이에 이 조정식 사무총장, 그러니까 지금 친명계 인사로서 공천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공천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그런 당직자인데 이 조 사무총장의 불출마설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조 사무총장 본인은요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총선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조 사무총장이 즉각 부인한 건데요. 조 사무총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민주당 총선 준비 전체를 흔들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고요.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용해 보도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처럼 친명계 희생론까지 나온 가운데서 결국 이 친문의 핵심이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가 민주당 내용의 최대 분수령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유력합니다. 네, 이 곧 추가 전략공천 지역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가 민주당의 가장 큰 난제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임 전 실장은 이 과거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중송동갑 이 출마를 고수를 하면서 서울 송파갑 출마 권유는 거부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친문계를 대표하는 임 전 실장이 공천에서 배제가 되면 이 내용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까지 나서서 이 임 전 실장의 이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결과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친문계 당 지도부인 고민정 최고위원은요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 전 실장을 공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중송동갑 공천을 촉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저는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실장보다 그 지역에 지지율이 더 잘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는 조사를 아마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뭐 뉴스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는데 만약에 더 잘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좋은 기회들을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실기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일단락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주말 사이에요. 이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의 불출마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물론 조 사무총장 아주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이 저희도 뭐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없는 걸 지어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 그렇게 될지는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 눈에 띄는 걸 눈길을 끄는 거는 바로 이 얘기가 나온 배경에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 비명계 측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뭔가 희생양이 필요한데 결국 조정식 사무총장을 결국 불출마시킴으로써 비명계를 달래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친명계 인사 특히나 중진의 불출마가 만약 있다면 당에는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명계에 대한 뭐 설득하는 데 명분이 될 수도 있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국민들은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보면 뭐 이탄희 의원, 홍성국 의원, 뭐 오영환 의원 다 초선 의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진 그것도 주류에 있는 중진에 뭔가 기득권 내려놓기가 있다면은 아마 국민들께서 뭔가 다르게 봐주실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제 총선이 너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도 있는데 대신에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선거 분위기가 민주당이 사실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측근들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민주당을 지키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좀 희생을 해주신다면 지금 민주당의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로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 지금 이해찬 전 대표께서 수습에 나서셨는데 이해찬 전 대표는 친문계 뭐 좌장이기도 하시지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또 지지하고 또 지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도 또 중재를 해주시는 모습은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뭔가 그 대신에 그 임종석 전 실장에게도 좀 더 한 발자국 좀 물러날 수 있는 방안도 좀 제시해 주시면서 양쪽에 좀 이 혼란을 좀 수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그동안 많이 자랑을 해왔었는데요. 거의 다 붕괴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업체 같은 경우에 문제가 없는데 왜 제외시키죠? 이 말기가 맞지 않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냥 배제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주요 문제가 된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전부 다 이 기관에서 했어요. 그렇다면 원인 모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일체 이야기가 없고 지금 일단 정필모 선관위원장도 지금 사퇴를 했고 지금 뭐 박범계 의원이 다시 맡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러니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밀어붙이기가 지금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해결 방법은 뭐 일단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지만 그러나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뭔가 희생양은 필요한데 바로 그 희생양을 이제 사무총장, 즉 조정식 사무총장한테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금 5선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본인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시흥시장을 삼선한 분을 사실상 컷오프를 시켰어요. 근데 이분은 또 국민의힘에 지금 입당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본인이 지금 5선이고 한 번만 더 하면 국회의장이 되는데 본인이 이런 상황에서 악역은 다 맞고 본인한테 희생을 해라? 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이런 언론 보도는 제가 볼 때는 친명계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좀 피해를 피해가기 위한 그런 꼼수로 저는 보여지는데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네. 공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뒤에 탈당한 이수진 의원인데요. 백현동 사건 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 특가법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친명계 의원의 비위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은요 지난 23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이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을 겨냥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주장의 핵심은요, 이 자신의 인접 지역구인 서울 동작 갑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이 이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동작 지역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다라는 겁니다. 이수진 의원은 이 방송에서 검증 단계에서 탈락한 동작 지역 분들이 본인을 쫓아와 억울함을 호소했다면서 이 탈락한 두 사람이 검증위원장 측에 돈을 줬고 6개월 후에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필 서명한 진술서를 써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의원은 직접적으로 김병기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정황상 동작 갑을 지역구로 둔 김병기 의원을 지목하는 내용이었고 방송 진행자가 김병기 의원을 말하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 의원이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비리 의혹의 당사자가 검증위원장이었어요. 검증을 한 주체가 비리 의혹에 담긴 이제 증거들도 있었고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돈을 줬었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검증위원장 측에. 김병기 의원 측은 발끈했습니다.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 내놨고요. 이 의원 측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은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실무근이라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조선닷컴에 따르면요 김 의원은 이수진 의원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취지로 부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도 연일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 의원에게 이른바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의원 지지 않고 분노의 답장을 하면서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수진 의원은 당일 공천 배제 결정을 받고는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면서 탈당 선언을 했죠. 이렇게 되니까 일부의 이 대표 지지자들이 이 의원에게 공격성 문자를 보냈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인데요. 먼저 이수진 의원의 탈당 선언 당시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돌이켜보면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2년 전 동작을의 수해 때에도 지역에 와달라는 저의 요청에 이재명 대표는 욕을 먹는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동지를 도와주기는커녕 흔들어대고 억지스러운 말로 모함하며 밀어냈습니다. 네, 이 대표의 팬카페 제명인의 말에 올라온 이수진 문자 답장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요. 지난 24일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작성자 A씨가 이수진 의원과 나눈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내용 보시면 A씨가 이 의원한테 한때 의원님 많이 응원했다. 이성 찾으시고 힘내라. 우리 대표님 너무 미워하지 말라.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은요 A씨에게 너네 대표님이 나를 패대기 쳤는데 너네 눈엔 대표한테 당한 사람들은 전혀 안 보이냐고 답장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 의원은요 이 대표 관련 의혹들에 연루가 됐다가 사망한 사람들을 다룬 이 3건의 기사도 첨부해 보냈는데요.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요 한때 뽑아주고 지지해준 국민에게 어떻게 반말을 할 수 있냐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또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이 그제 자신의 SNS에 이 대표 지지자들이 너를 공천 안 한 거 보니 시스템 공천이 맞다. 다시는 정치하지 마라 등등 막말 문자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면서요. 이러니 이 대표의 주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구나라고 덧붙였는데요. 또 어제는 며칠 당해봤더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법적 대응을 단호하게 하겠다고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이런 당 안팎의 반발 그리고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서 민생 행보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계양을이 있는 인천을 찾아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극단 선택에 잇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 1주기 추모제 현장을 찾아서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현장 최고위에서 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원래 인천 사람입니다. 또 인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니까 어쨌든 감흥이 남다른 건 사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 구상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이처럼 정책 행보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듯한 그런 심산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 앞에는 넘어야 할 장벽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당장 재판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중단됐던 공판이 재개됩니다.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도 법정에 나가야 하는데 오늘 오후에는요 부인인 김혜경 씨까지도 첫 재판에 출석합니다. 네, 먼저 이 법관 정기 인사 등으로 한동안 중단이 됐던 이재명 대표의 공판이 오늘부터 재개가 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 대표의 이 위증교사 혐의 3차 공판 기일이 열릴 예정이고요. 내일은 이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판 기일도 열립니다. 또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김혜경 씨는 과거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의 목소리도 이어서 듣고 오시죠. 플러스 3년 먹은 거 그리고 합쳐서 10만 원 미만으로 변호사가 카드 갖고 있어 용약권 그걸로 너 긁어서 금액만 나오면서 밥을 먹고 나서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알아서 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도 가지 않은 얘기고요. 배모 씨랑 같이 공모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로 사실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 씨는요. 같은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점이 김혜경 씨의 재판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배모 씨는요. 지난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혜경 씨 주재로 민주당 국회의원 아내 등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이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이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를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배모 씨는 상고 기한인 지난 21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유죄를 확정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가 이 당시 식사 모임을 주재하면서 밥값을 경기도 법카로 결제하라고 배모 씨에게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관련 의혹들이 불거지자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불찰이라면서도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인카드 문제는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재판을 앞두고서요. 김혜경 씨 측이 재판부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통상 이제 신변보호는 이제 증인이라든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피고인이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거 흔치 않은 경우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법원은 김 씨가 요청한 신변보호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김 씨는 이 잠시 후에 열리는 첫 공판에서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아서 별도의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서 법정 안으로 출입을 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탈당한 이수진 의원의 입이 굉장한 리스크가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 의원 이제 탈당 당시에도 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 보니까 그러니까 백현동 사건입니다. 1심 판결문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특가법상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식의 또 주장을 해서 아주 민주당을 자극하고 또 이재명 대표를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이수진 의원의 주장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수진 의원은 뭐 아시겠지만 강성철음의 멤버입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정당에서 공천할 때 경쟁력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탈락시키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아마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경계선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방식이 어떠냐에 대한 문제겠죠. 왜냐하면 본인을 제외하고 여러 사람을 뭐 여론조사 돌려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이수진 의원에게 꽤 아마 모욕감을 느껴준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는 것 같은데 참 문제는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 이런 폭로가 사실은 민주당에는 굉장히 지금 악재로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수진 의원이 이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백현동 판결문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유죄가 정말 명확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바로 옆 지역구죠. 김병기 지금 의원에 대한 이제 이걸 폭로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어떤 식이든지 수사가 진행이 될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같은 당내에서 폭로가 일어났고 또 이 과정을 본인이 대표실에 전달했는데 문제는 대표실은 전혀 지금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특히 김병기 의원은 지금 후보 검증위원회 위원장 출신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그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더불어서 또 이런 문제까지 번져지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수진 의원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안 멈춘다면 아마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뭐 지적 중에 하나가 그럼 이수진 의원은 몇 개월 전에 일어난 일인데 왜 지금 와서 이걸 터뜨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궁금증이 나오긴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뭐 나가시기 전에 그 여론조사 들었던 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억울함, 불쾌감 이런 것들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간 이후에 지금 폭로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우리 당에서 있었나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말이 맞다면 사실상 양두구육하고 있었음을 본인이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부적절한 부분이 지금 저는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방금 그 답장을 보낸 문자를 보면 그렇게 뭐 욕설이나 이런 게 담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애정 어린 문자임에도 반말로써 답장을 한다거나 전 또 특히 이 좀 자극적인 선택을 하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함부로 언급하는 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이 좀 이성을 되찾으실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원 출석과 관련해서 법원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이제 지하나 이런 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 법원이 내놓은 결정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그 부분까지는 이제 허가를 한 게 아니고 신변보호 요청의 내용이 이 법원 직원들의 동행 그리고 보호를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김혜경 씨가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김 씨는 이 법원 직원의 동행 그리고 보호를 받으면서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서 법원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한 얘기까지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추후에 속보 자세히 들어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두고서 현역 불패, 용산 고전 이런 공식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번 공천에서도 그 흐름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또 오늘도 추가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명단에서는 이 친윤계 의원하고 용산 출신 인사들이 여러 포함이 돼서 오히려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 공관위는요. 이 2개 선거구의 단수 추천 후보와 3개 선거구의 경선 그리고 1개 선거구의 우선 추천 후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주목이 되는 건요. 이 대선 승리 직후 첫 원내대표를 맡기도 했던 친윤계 권성동 의원의 강원 강릉을 단수 공천과 또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경기 용인갑 우선 추천 그러니까 전략 공천 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원모 전 비서관은요 앞서 이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서울 강남 의뢰 공천을 신청을 했다가 대통령 참모들이 양지만 찾는다 이런 이제 비판이 이니까 당에 지역구를 이름을 했는데 결국 이 험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이곳으로 지역구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 밖에 이 국민의힘 비대위는요,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이철규 의원과 충남 홍선 예산에 공천을 신청한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단수 추천을 의결했습니다. 반면에 이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박성민 의원은요, 울산 중구에서 3자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제부터 슬슬 이 국민의힘이 박성민 의원의 지역구를 경선에 붙일 방침이다. 이런 소식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채널A에 따르면 박 의원의 삼천교육대 입소와 관련한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도 단수 공천을 하게 되면 윤심 공천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청 상황에서 친윤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경선을 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이로써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중구에서 김종윤 전 국회의장 보좌관, 정영국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3자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관련해 오늘 발표에 대한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관위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심사 원칙과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원로 비서관님 용인갑에 우선 추천하셨는데 지역에서도 반발이 큰데 거기 예비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부터 얘기를 드리죠.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어제는요, 그 1차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현역 다선 의원들이 대거 승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현역 불패 이 공식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발표한 19개 선거구에 대한 첫 경선 결과 역시 지역구 현역 불패로 요약됩니다. 이 충북 청주 상당 정우택 의원이 윤갑근 전 검사장과의 세 번째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6선을 노리게 됐고요. 충주 3선 이종배, 보은 옥천 영동 괴산 3선 박덕흠, 제천 단양 초선 엄태영, 충남 보령 서천 초선 장동혁 의원까지 이 대상 의원 가운데 현역 지역구 의원 5명 전원이 공천을 받게 된 건데요. 반면 용산 출신 인사들은 인천 남동을 신재경 전 선임 행정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배를 마셨는데 다만 충남 홍성 예산은 현역 홍문표 의원이 경선을 포기하면서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이 단수 후보가 됐습니다. 공천을 받은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요, 최대 35%의 감산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선 득표율에서 앞서서 결국 공천을 따낸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정우택, 이종배, 박덕흠 이렇게 이제 충북 지역 중진 3명이요. 이 동일 지역에 출마한 3선 이상 의원들로서 이 경선에서 15% 감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중 한 명이 현역 의원 하위권으로 20% 감산을 더해서 총 35%의 감산을 받았음에도 경선에서 승리를 했다는 건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시스템 공천을 내세워서 현역 의원들을 대거 경선에 붙인 것이 오히려 이 물갈이 쇄신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은요, 어제 브리핑을 통해 이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를 잘 해왔고 또 경쟁 후보의 지명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길 이 한동훈 위원장은요, 본선 경쟁력을 언급을 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현역들이 현역 관리를 굉장히 잘했거나 그다음에 이제 경쟁 후보가 좀 지명도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저희들은 평가합니다. 결과는 이렇지만 저희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정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선거에서 너무나 심하게 졌어요.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현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들의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아남아 있다. 국민의힘은요, 어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요, 이 결과 집계의 모든 과정을 후보 측에 또 공개했습니다. 이게 정당 역사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 이런 평가가 나오더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국민의힘 공관위는 경선 후보자나 대리인에게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결과 개봉에서부터 점수 합산 등 전 과정을 참관하게 하고 경선 결과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에 나선 후보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라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고요.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기 위한 걸로도 보이는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가짜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진짜 시스템 공천이라면서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민주당과 달리 사심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절차를 직접 지켜본 후보들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공천을 받은 후보는 물론 탈락한 후보들까지도 대부분 큰 불만 없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항상 어느 후보나 제가 이길 거라는 자신으로 뛰니까 좀 의아해도 어쩌겠어요. 그런 결과인 것을. 혹시나 이의 신청이나 아니면 좀 더 다시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도 있으신지 좀 아닙니다. 당의 결과에 승복할 것입니다. 부전군은 전혀 없고요.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굉장히 극명하게 다른 부분인데 그쪽에서는 내용도 모르겠고 학생 자체가 승복을 못 하잖아요.
이처럼 경선 룰에 대한 당내 반발은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이 경선 결과를 놓고서 예를 들면 이 돈봉투 의혹을 받았던 정우택 의원이라든지 지난해 이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받아서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된 김선교 전 의원이 경선에서 이겨서 공천을 받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우택 의원은요, 청주 상당 공천을 두고 이 윤갑근 전 검사장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6선 도전을 하게 됐고요. 김선교 전 의원은 경기 여주 양평에서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을 꺾고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 의원은요, 최근 충북 지역의 한 언론사 보도로 2022년 청주 한 카페 사장으로부터 이 돈봉투를 받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고요. 김 전 의원은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지만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던 바 있어서 일부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 정 의원은 자신의 돈봉투 의혹에 돈봉투는 바로 돌려줬고 공식 후원금으로 회계 처리했다라면서 이 정치 공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야당의 비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현역 의원 물갈이 한 명도 없는 신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정우택,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 상실을 선고받은 김선교, 대표적인 부패 혐의 정치인들이 또다시 국민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당 내부에 이 입단속 공지라는 걸 띄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거다, 이런 이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이번에 안산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이 장 후보의 발언이 계기가 돼서 경고 메시지를 낸 거다,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한 방송에서 장 전 기획관이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50에서 160석을 차지할 거라는 그런 이제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 전 기획관은 민주당이 지금 제 의결을 추진 중인 이 영부인 특검법을 비판을 하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하게 될 경우 오히려 민주당은 110석 상한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150에서 160석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장 전 기획관의 발언이 알려지니까 한 장관이 한 위원장이요, 즉각 이 당내 공지를 띄워서 입단속에 나선 건데요. 한 위원장은 이 당직자와 후보 등을 상대로 보낸 이 문자 메시지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기에 많이 부족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면서 당직자나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총선 예상 의석수를 과장되게 말하는 등 근거 없는 전망을 삼가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낮은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이 총선 참패 전망이 팽배했던 작년 말에 비해서 도대체 뭐가 나아졌고 뭘 잘했다고 이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한 위원장이 장 전 기획관의 발언을 접하고 화를 낸 걸로 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출근길 또 비대위 회의에서도 해설가식 정치를 삼가야 한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오늘 한 위원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해설가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계산할 시간이 있으면 우리 국민의힘은 하나라도 더 좋은 정책 만들고 한 분이라도 더 우리의 대의와 명분 그리고 우리의 실천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우리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이뻐서가 아닙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절실하게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지대 움직임 가운데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끄는 가칭 조국 신당이요, 이 총선의 1호 인재를 영입을 했는데 그 당사자가 음주 또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조국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는요, 어제 인재 영입식을 열고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 인재로 발표를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단호하고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이 만들어진 이유며 지향하는 바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러한 지향에 부합하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 뛰고 있다라면서 이 신 변호사 영입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신장식 변호사는 조국 신당은
윤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서 가장 빠르게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밖에 이 조국신당 창준이는요, 이 소설 태백산맥 저자이자 원로작가인 조정래 씨와 영화배우 문성근 씨에게 공동 후원회장을 맡겼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요, 이 신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제 음주운전 또 무면허 운전 전과 논란이 일어나니까 스스로 물러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 조 전 장관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데도 신 변호사를 1호 인재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또 일고 있는 겁니다. 네, 최근까지 TBS와 MBC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다 편파 논란에 시달리면서 사퇴한 신 변호사는 2020년 총선 때는 정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나섰는데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음주운전 1번, 무면허 운전 3번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보직에서 물러난 바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조국 전 장관은 신 변호사를 영입한 건데 이 배경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오늘 한 라디오에서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활동했던 진보 정치인 신장식의 모습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변호사 역시 이 같은 논란에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이렇게 신당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당 이름, 그러니까 당명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는데 이 본인의 이름 2글자를 넣는 거 이걸 고려 중이라고 얘기를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은 라디오에서 이 신당의 당명에 대해 선관위 등과 협의 중이라면서 선관위가 과거 안철수 신당 당명을 불허한 것처럼 정치인 조국 이름을 넣으면 허락해주지 않고 우리나라 조국 뭐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명에 어떻게든 조국 이 2글자가 들어가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번 총선 목표에 대해서 일관되게 열석이 목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당명은 선관위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치인 조국의 이름을 넣는다 이렇게 되면 허락을 해주지 않고요. 네.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조국이라는 이름을 넣을 경우에 그 조국 뭐든 간에 그게 사람 이름 조국이 아닌 그러한 이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로 당 내부는 물론이고 선관위와 협의 중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이제 안산에 공천을 받은 장성민 전 대통령실 기획관의 이 라디오 발언, 그러니까 뭐 과반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데에 대해서 화를 냈고요. 그리고 당내에 이제 공지를 띄워서 의석과 관련한 그런 무리한 주장들 삼가해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 선거라는 게요, 오만하면 진다라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지난 선거 21대 같은 경우도 당시 지금 여당이 국민의힘이 우리 한 180석 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오만한 정당에 결코 표를 몰아주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장성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이 부산 엑스포를 주도하다가 결국은 29표밖에 못 얻어왔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또 책임도 있을 텐데 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사실은 이 전체적인 어떤 부풀리기 또 이것 때문에 당내가 좀 결속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해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에게 마지막까지도 호소해야 되는 게 선거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법칙인데 아마 그 한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내로남불이 민망했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당 원로가 200석을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때 오만하다, 건방지다 이런 비판을 했던 거에 대한 민망함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 비판하고 음주 기준 비판하고 하지만 국민의힘도 더 거의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설과 정치하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본인은 항상 민주당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조롱, 비아냥 섞어가면서 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본인들의 잘못을 좀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그렇게 비난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이 되는 한동훈의 발언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